이번 주제는 또 베트남의 역사적인 인물 두 번째 편 해가지고 전에 뭐 쩌누다 장군이랑 비슷한 건데 하이바증이라는 거죠. 약간 이게 재미나이는 하이바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이바증이라고 썼고 예 네. 이게 뭐 번역을 하면 찐자매 아닙니까? 두 명의 찐자매 찐 하이가 두 할머니. 명이고 예, 그렇죠. 할머니죠 네. 할머니 자매 뭐 네. 바가 약간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 뭐 할머니가 제일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가 바라고 할 때는 할머니고 이게 좀 오피셜한 칭호로 미세스 막 이런 느낌으로 쓰이긴 해. 그렇죠. 약간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미스터 어떻게 보면 엉 뭐 누구라고 하잖아 우리 이렇게 약간 그 엉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존칭, 극존칭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것도 뭐 저희,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중요한 도로 쪽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따는데, 음. 하이바증 같은 경우는 하노이도 그렇고 호치민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거리에서 약간 메인 거리 중 하나더라고요. 대부분 도시에 있는 하이바증들이. 예. 이거는 좀, 아무래도 그런 국가 위인의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그런 위치를 잡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좀 중심부에 있는 데 같은 경우 이걸 잡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하노이 호치민 둘 다 합쳐가지고 하이라진 거리가 가장 거리로는 비싼 동네 중 하나잖아요, 대부분 다. 아마 그런 이게 것 같아요. 호치민도 이게 아마 일본에 있을 거예요. 호치민 일군 쪽이 센터에 예. 있는데 하이마증이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 기준으로도 그런 뭡니까 어디였죠? 엄청 비싼 거리죠. 비싼 동네는 뭐 은행권도 있고 사실은 관광지도 가깝고 해가지고 사실 좋은 거리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에서 제법 영향력을 많이 미친 베트남에 많이 네.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라는 걸 일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실 일단. 네. 이게 뭐냐면 참 베트남의 침략 역사에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진짜 베트남은 천년간 중국이랑 계속 피 튀기게 싸우는데 네. 거기서 가장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거의 뭐 최초의 조직적으로 뭔가 좀 저항을 했다라는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베트남에서 되게 상징력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사실. 기존에 뭐 이런 크고 작은 반란들도 많았고 크고 작은 갈등도 많았지만 약간 좀 중국과 맞춰가지고 좀 최초로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뭔가를 했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런 약간 좀 뭡니까 그런 남녀 차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뭐 장군과 반란과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언급되진 않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그렇죠. 예. 뭐 제가 그냥 대뜸 생각하는 거 뭐 잔다르크 정도? 전 세계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잔다르크는 유명하지.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이거 반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면서 뭐 프랑스를 구국의 영웅 보통 그 정도 떠오르지. 사실은 이렇게 뭔가 뭐 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잘 없는데 그런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 없는 정도로 여성 리더십, 여자가 뭔가를 이런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여자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를 이게 군사적 질서 같은 거 예. 이끌어가지고 뭐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딸도 여자애들 그런 표현 쓰진 않는데 여자가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리더십 같은 경우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냐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같은 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쩌는다 장군의 일사회. 예. 이게 뭐 그 편을 안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반인반신의 건지. 네. 살아서는 장군, 죽어서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숭배? 뭐 약간 문화, 종교, 예. 뭐 그런 컬처 같은 것들이 좀 뭉쳐 있다라는 거.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냐?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저항과 자긍심 같은 경우가 이제 DNA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좀 간단히 시사 공부를 해봅시다. 역사 공부인데 한나라를 누가 썼는지 압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라가 뭐냐? 한나라는 유방이 적었지 않습니까? 항우는 뭐 항워 죽어도 유방할 때 한나라죠 유방. 한나라. 그거 한나라고 한나라의 전이 뭡니까? 진나라는 게 있습니까? 네, 진나라. 신나라죠. 진시황. 진시황이 나왔던 베트남은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만들었고 네. 그 통일왕조를 계승해가지고 이제 좀 반란을 했지만도 만들어진 게 이제 한나라인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게 아마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통일왕조가 나오면 네. 이제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시비를 걸어요. 그런 오랑캐라고 부르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한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음에 기울였던 게 뭐냐면 흉노족을 정벌한다. 이래가지고 뭐 곽거병을 보내고 해가지고 저런 뭡니까 저기 들판에 있는 오랑캐들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한번 네. 그렇게 했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또 이제 동쪽으로 어디를 침공했냐면 고조선을 침공해요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봤던 뭐 낭낭군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네. 낭낭공주니 그래서 바보 온달 얘기하는 게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뭐냐면 이때가 이 시점 때거든요.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막 공격하고 막 멸망시키고 할 때. 네.
그게 뭐냐면 이런 통일왕조가 나오면은 그런 기강 잡기를 위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 다 공격을 한단 말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베트남 역시 침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제 그 남호를 멸망을 시켰고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직접 통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생각해봐.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지금 비행기 타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그 직접 그 뭡니까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거나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거리도 있고 문화와 그쵸. 말과 모든 게 다른 국가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취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지라는 명칭으로 해서 한 나라의 군연 체제에 편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락장이라고 하는 토착 귀족들의 약간 그런 뭡니까 그런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그런 베트남 사람들을 통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뭐랬냐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뭐 그 한사군 설치해가지고 막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막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역사책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끝은간 조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도 직접 통치가 힘드니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뭡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총독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약간 그 지방 호족들이랑 이렇게 좀 짬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배를 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이때 직접 이제 그 한나라의 그런 간접 직접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뭐 락비엣이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뒤에 가면 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 많은 국가들이 모계 사회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잖아요.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그 논쟁이 있는 뭐 그런 것들 보면 모계 사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인제 어쨌든 간에 후한 같은 경우는 좀 더 발달된 사회다 보니까 이런 가부장적이고 유교 중심의 문화 같은 경우를 채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직까지 락비엣이라고 불리는 이제 요런 사회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계 중심 사회였다라는 거라 가지고 뭐 여성의 권리를 리더십 이런 게 많았고 근데 여성의 권리는 인제 그 한나라 같은 경우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인제 여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선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 베트남에 있는 그 유명한 청동북 얘기. 어쨌든 간에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문화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시작했다는 것부터는 이제 청동기로 봐야 되고 이런 청동기에 나오는 이제 그 베트남의 그런 문화를 대표하는 게 그 청동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하노이에 예전에 잘 나갔던 그 동선 드럼이라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광객들 그쵸, 있죠. 거기 나오는 북이 제가 알기로 이 청동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런 뭡니까 그런 고대 약간 그런 그 뭐 문화를 계승한다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식당 이름도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그 통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이름 많이 들어봤던 건데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하이바증 찐자매가 이제 멜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이 멜린이라는 거리도 보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베트남은. 멜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멜린이라고 하노이도 지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 멜링. 멜링이나 알죠. 있잖아. 예. 이게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뭐 방림 근처라고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멜린 지역에 있는 그 락장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이제 어머니는 뭐 그런 어머니고 뭐 아버지는 이제 흥왕의 후손으로 알려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찐자재매를 이제 뭡니까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죠. 뒤쪽으로 보시겠다. 예. 그래서 그런 뭡니까 그런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이 사람들을 약간 그런 뭐 그런 전사로 키웠다라는 좋은 얘기인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이게 또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그 뭐지 그 한나라가 힘이 센 때거든요. 되게 통일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태고 국가 생활 얼마 안 된 상태라 가지고 일본도 그랬다시피 보통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좀 폭정을 많이 한단 말이야.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도 처음에 보면은 그 일제 치하 때도 처음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뭐냐 뭐 경찰 통치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너무 반란이 심해지니까 좀 유하게 문화 통치를 해가지고 뿌락지를 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근데 초창기에 이제 그런 뭡니까 그런 지배 초기다 보니까 그 이제 그 교지 태수라고 해서 후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보면 약간 뭐 그 총독부 뭐 옛날로 치면 그 대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베트남에 와가지고는. 그런 뭐 그런 귀족들을 막 그 권한을 박탈하고 세금을 막 부여하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았었대요. 소금과 대한 차례 대한 전매권을 강화해서 그런 뭐 착취를 해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는 약간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난 상태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찡짝이 언니인데 찡니가 동생이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찡짝이 뭐냐면 이제 그 락장이죠. 그 약간 귀족 중 한 명이 그 한 사람과 남자랑 티삭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그런 결혼을 했었는데 근데 인제 이 사람은 약간 좀 성질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그 한나라에 좀 반기를 드는 그런 작당 모의를 좀 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또정이라고 하는 그 중국 관리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은 재판도 안 하고 처형을 시켰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거야. 찜짝에 남편이 죽은 거지. 어쨌든 간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남편을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꽁짝철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겠다고 독립선언서 같은 거를 이제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핫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4가지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라의 원수를 갚겠다. 이런 더러운 중국놈들을 밀어내겠다. 그렇게 흥왕시대의 이제 유업을 복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남편의 원한을 갚겠다. 내 남편을 죽인 놈들 니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목표 달성하기 전까지는 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해가지고 이런 정치적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기에는 잘 이겼대요, 한나라군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나라군을 막 몰아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멜린 지방을 탈환한 다음에 그래서 한나라 통치의 중심지를 막 공격을 하니까 관리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대요. 수많은 성들이 관리가 도망가고 나니까 찡자매한테 다 무릎을 꿇고 이제 뭡니까 귀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그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모계 사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그런 뭐그 참모들이라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여성들이 많았대요. 36명 정도 여장군을 직접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쨍자매가 한 게 뭐냐면은 왕조를 세워요. 찡부왕이라고 해가지고 메린에 도읍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뭐 조세를 폐지하고 많은 민중들을 도와주고 부유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거죠. 3년 동안 특히 중국 외세에 대해서 자주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죠. 아주 강력했고 좋았는데 이제 그리고 중국 한나라가 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열이 받는 거지. 그러면 소국이 중국을 자꾸 거슬려고 하니까 약간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마윈 장군을 또 보냈나요? 사람이는 마윈이에요, 마윈. 그 알리바바 마윈 장군을 또. 그래서 그 사람은 장군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물론 마윈 장군님이라는 분을 보냈나? 이게 뭐 옛날부터 있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마윈이라는 분이. 광문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우리 마윈 장군님 스피아에 애들 보내가지고는 공격을 한 거지. 보급과 심리전 뭐 해가지고는 원래 그래서 하이바증이 코끼리를 앞세워가지고 싸우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졌대요.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한나라 쪽 기록은 하이바증을 잡아서 참수를 한 다음에 죽였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베트남 쪽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투신을 했다는 거에 강해. 자결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었는데, 이걸 뭐 다른 사람의 얘기는 여러 가지 달리지만 어쨌든 간에 한나라 쪽 기록은 잡아서 죽였다라는 거고, 그렇게 지금 결국 이 반란 같은 것들 이제 3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윈 장군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선이라는 게 이 나라의 또 그 심벌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상징 같은 거였으니까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그런 말로 만들었대요. 구리말로 만들어가지고 황제로 바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낙장의 지위를 폐지하고, 그렇게 이제 한나라식 행정체계를 더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 와이프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믿는 얘기고, 실제로 이건 유물로도 발견됐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 뭐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그런 말뚝 박는 얘기 있잖아요. 말뚝 박았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한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했대요. 그런 특정 그런 풍수가 좋은 강들에다가 그런 나무 기둥 같은 데를 박아가지고 베트남에서 이제 영웅이 더 이상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풍수적으로 바쳤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도 베트남 사람 얘기로는 유물이 발견됐대.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일본이 한국에 말뚝 박았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진짜로 그 전기를 깎기 위해서 말뚝 박았다는 얘기도 참 우리 어릴 때는 그걸 믿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게 실제로 그 토목공사나 측량하기 위해서 박는 말뚝이라면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진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도 여튼 간에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믿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죠.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은 이제 신령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수호신 이런 걸로 돼가지고, 이것도 보면 이제 약간 후대가 해석하는 것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보면은 15세기의 레왕조 다 봤을 때는 레왕조는 유교 사회였대요. 유교 왕조고. 아무래도 유교 같은 경우는 좀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하고 여성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때 학자들은 이제 증잠의 이 레퓨테이션을 좀 낮게 평가했다. 이제 그런 구국의 영웅 이런 게 아니고 약간 그 남편을 위한 복수, 정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대. 남편을 위해서 복수하고 정절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은 이런 걸 해석을 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뒤에서 넘어가면서 똑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들의 침략들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 특히 이제 그 여성과 그런
과거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3년이지만 할 수 있었다는 네. 그런 프로파간다적인 도구로 해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뭐 하이바층 기념일에는 뭐 축제 같은 것도 한다네요. 여성의 날에는 뭐 이런 축제도 네. 하고, 네, 뭐 그런 프로파간다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많은 사원들에서 찜자매 기념일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런 뭐 목욕을해도 하고, 이런 뭐 국가 문화유성으로 등재해가지고 이런 뭐 네.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거고. 이게 또 그 뭐 그런 동상 같은 것도 많다 그러네요. 그 찜자매가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인지 코끼리 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 누비두고 맞아, 있는 거. 맞아. 그렇죠. 그때도 뭐 베트남 코끼리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의 약간 그런 그 독립에 대한 열망, 그런 상징으로 네.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카이바증 자매의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네. 이게 1세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편 방송에서 저희 쩐흥다오 장군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그보다 1000년도 더 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는 역사적으로 거의 뭐 최초라고 볼 수 없겠지만 최초의 외세 침입을 막은 사람들이 두 자매였다. 그렇죠. 라고 해서 베트남의 이 나라가 굉장히 여성의 날이라는 걸 되게 챙기거든? 아, 두 번 챙기죠, 여기는. 두 번 챙깁니다. 국제 여성의 날, 그리고 이제 로컬 여성의 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두 번을 챙기는데, 국제 여성의 날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여성이 약자로서 이렇게 한 거에서 권리를 신장한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베트남 여성의 날은 베트남 여성들이 강인하게 뭔가 했었던 뭐 그런 것들을 더 챙긴다라고 해. 그러나 저러나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의 날이라고 꽃 준비해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뭐 그런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 여성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남성의 날은 364일, 363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성 두 번 챙겨주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아까 이프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당시에 뭐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한나라 막을 사람이 없어갖고 여자들이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명분이 좋았다. 티사익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뭐 복수나 뭐 이런 것들 또 사연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그거랑 저거랑 다르게 여성의 권리와 사회에서의 인식 같은 것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런 전쟁 지도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리더십이 될 수 없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여성에 대한 권리,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 찡짝증리가 성공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뭐 다른 이 사람들이 위대하지만 사실 이제 베트남은 진짜 천년의 투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네. 전쟁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국가 입장 총력전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게 길어지면 어쨌거나 남자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지니까 뭐 여자를 참전시켜야 된다, 파병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네.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최초의 그 베트남을 이제 그 외세를 물리쳐가지고 독립을 했던 사람들도 맞지만 네. 사실은 그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네. 이런 전쟁이라는 게 남자의 문제인 건 아니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국가가 위험해지면은 여자들도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좀 많이 더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베트남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이 중국이라는 존재와 비슷한 시기에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근현대사부터 있죠. 시작해가지고 과거까지. 이때 동시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의 초반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가 막 치열하게 이제 다투는 때가 아니라 이제 막 국가를 성립하고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이 한나라라는 놈들이 한국에 먼저 침공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한반도에 침공을 해서 자리를 잡았던 이후에 이제 여기를 베트남을 침공을 했었다. 그거를 이제 찡짝과 찡리가 막아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여성의 날과 관련된 그 스토리를 배우다 보면은 딱 첫 페이지에 이제 찡짝과 찡리의 코끼리 타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